읽죠. 안녕하세요. 나오나요? 네, 반갑습니다. 키노트를 발표하게 된 박승설입니다. 평소에는 뭐 이렇게 세션, 텍 세션 하나 맡아서 발표하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제가 발표할 관리자라서 발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키노트를 맡겨버렸네요. 웃어야 되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스프링 사용자 모임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고 또 스프링 캠프가 이제 시작된 지 5년이 됐어요. 저는 스프링 캠프가 이렇게 5년 동안 계속될지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일꾼단이 정말 헌신적으로 매년 어려운 거 다 겪으면서 또 전혀 대가 없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이틀 동안이나 하겠다고 이렇게 호기를 부렸는데 이 끝나고 나서 다 그만두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이런 뜻깊은 행사라서 스프링 사용자 모임의 그 파운더, 창시자인 공동 창시자인 이일민 씨가 2세션이나 발표하기로 돼 있죠. 정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분의 발표는 늘 감동입니다. 뭐 책도 잘 쓰시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제가 우한형제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구성원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앞으로 300년 후가 어떻게 변할 것 같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300년 전에 어땠는지를 반추해 보면 300년 후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건 손정희 씨가 한 5, 6년 전에 그 소프트뱅크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썼던 프레임입니다. 저희는 300년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좀 나이가 됐으니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나누고, 제 경험입니다. 이건 순전히 무슨 어떤 아카데믹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게 아니라 제 경험이 어땠는지에서 나누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대략 35년 전, 그러니까 1982년입니다. 제가 중2였어요. 그리고 제 동료 중2들이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중2병이 발동한 거죠. 그냥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는 게 없었고 주변에 컴퓨터라는 걸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텔레비에서 이렇게 생긴 컴퓨터들이 나오는 거를 미국 드라마 거기서 이런 컴퓨터들이 나오는 걸 봤을 뿐이에요. 컴퓨터에서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꽂혀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컴퓨터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같이 중2병을 앓던 한 친구가 키보드와 모니터만 있으면 되는 컴퓨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컴퓨터 이런 거에 쓰는데 저 위에 박스들 다 필요 없고 요 앞에 있는 키보드와 모니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반은 와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반은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는데 네,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 삼성에서 만든 SPC1000이란 컴퓨터의 광고예요. 네, 무려 램이 70KB. 네, 가격은 49만 5천 원입니다. 네, 삼성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금성에서도 컴퓨터의 대중화 시대를 기록한 금성 컴퓨터. 83 우주와 밤의 기간 중에 우선사 우주만에서 금성 텔레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 컴퓨터의 꿈을 구축하는 금성 우주관으로 오셔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쌓으시고 직접 조작도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밌어요. 금성 텔레콤 교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대 상징 금성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금성? 많이 아시네요. LG전자죠? 여기 럭키 금성그룹이라고 써있습니다. LG로 바뀌었죠. 네. 예, 실제로 제가 컴퓨터에 꽂힌 82년 그 다음 해에 83년도에 정부에서 교육용 PC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5군데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출시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학교에도 배치하고, 뭐 밑에 거는 도저히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하이컴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트라이젬은 애플화한 기종이고, FC100, SPC천은 약간 그 자체 모델이고요. FC100은 영국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싱클레어를 카피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시를 했고 저희들은 드디어 대마의 컴퓨터를 만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컴퓨터를 살 돈은 없었어요. 되게 아까 49만 5천 원이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책으로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책으로 공부하는 거, 혹시 히든 피규어스 영화 보셨나요? 히든 피규어스 영화 보신 분? 네, 꼭 보세요. 여기 계신 분은 꼭 봐야 될 영화입니다. 거기서 보면 책을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책으로만 공부하죠. 아줌마들이. 예. 그 책으로만 공부해가지고 막 신기하면서 막 익히기도 하다가 컴퓨터 전시회관에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전국까지는 알겠다. 서울에 있는 그 컴퓨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전시관에서 줄 서서 컴퓨터 만져보고 싶어하고 만져보고 그 정보 교환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것도 성의 안 차는 사람 컴퓨터 학원을 등록했어요.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컴퓨터를 만지러 갔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께서 큰맘 먹고 한 달씩 월급을 투자해서 애플 호환 기종을 저한테 사주셨습니다. 예, 딱 요 구성이었어요. 모니터도 없었죠. 테레비였어요. 테레비랑 컴퓨터 본체, 메모리는 48KB. 아까 삼성 SPC천보다 좀 모자르죠. CPU 클럭은 1MHz. 네, 그리고 거기서 처음 돌려봤던 게임이 이겁니다. 안 돌아가나? 네. 기술적인 문제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되는군요. 룸 패트롤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그때는 그 당시에 플라피 디스크가 비쌌고 하드디스크는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에 이제 녹음돼서 저한테 전해졌고, 전 카세트 테이프를 리플레이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에 옮긴 다음에 플레이했어야 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IBM PC를 만지게 되고 16비트, 32비트 이렇게 성능은 향상됐습니다. 그러다가 뭐 큰 변화 없다가 드디어 큰 변화 하나를 겪는데요. 그게 모뎀이었어요. 전화선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일찍 여기 시작되신 분들은 상용 사설 BBS라고 개인이 게시판 BBS를 통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사설 BBS를 운영하고 친구들이 접속해서 거기서 게시판에 글도 쓰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러다가 천리안, 하이텔, 이 소리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데이컴이나 KT에서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젠 드디어 컴퓨터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그냥 혼자서 골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랬다면, 이제부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대용량 저장 매체가 보급된 거예요. CD-ROM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전에는 플라피 디스크 하나가 1.43메가 정도밖에 저장할 수 없었는데, 여기는 600메가, 700메가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서로 주고받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배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컴퓨터가 미디어로서 저희한테 좀 다가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MPC라고 하는 규격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냥 그 전에 PC는 텍스트를 다루거나 무슨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하는, 계산을 하거나 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무려 16MHz짜리 32비트 CPU에다가 2메가 램이 필요합니다. 30MB 하드 드라이브랑 640, 480에 256 칼라의 VGA 카드.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 규격이 나왔을 때 저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고사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발견이 되고요. 이건 최초의 브라우저인 모자익이라는 브라우저입니다. 이게 결국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모질라의 기본이 되죠. 그리고 드디어 손으로 갖고 다니는 정보기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팜파일롯이라는 건데 저 정말 좋아했었어요. 요새 뭐 그 당시 이게 결국은 핸드헬드 디바이스의 시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어서 PDA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애플에서는 뉴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잡스가 스타일러스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뉴턴 디바이스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스티븐 시갈 영화 보면 아마 이게 나오는 영화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팔리지 않아서 망했죠. 예, 그러다가 드디어 2007년에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한 기기에 저 모든 기능을 다 담았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죠. And we are 아이폰을. calling it iPhone. 네.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Here it is. 굉장히 유명한 발표였고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어떤 그 기계가 나왔을 때 새로운 기종이나 기계가 나왔을 때 놀랐던 것보다 한 100배는 놀랐습니다. 왜 100배는 놀랐냐면 여기에 있는 기술들이 여기 있는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아이폰 나왔을 때 다른 회사들은 우리 그거 6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6개월 만에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닌데 그거를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모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근 이건 페블 와치라고 하는 스마트 와치인데요. 그 스마트 와치 스마트 기계? 스마트 시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스마트 시계라는 거를 처음으로 대중화한 제품이죠. 저는 이것을 결국은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건 이거의 다음 버전인데요.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기계가 점점 사람 몸으로 달라붙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제가 35년 동안 제 경험을 나눴어요. 처음엔 PC라는 걸 만났고 그 다음에 대용량 미디어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저희가 접속이 됐고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PC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모터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모터가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모터였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하나씩 있었어요. 하지만 이 컴퓨터는 구석에 있었죠. 서재나 학생 책상이나. 근데 멀티미디어가 되면서 컴퓨터가 가정의 중심지로 옮겨왔어요. 거실로 옮겨오거나 아니면 서재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인터넷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개인화하게 됩니다. 한메일 붐이 어땠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한메일 계정을 만들려고 컴퓨터를 샀어요. 누구나 한 사람씩 한메일 계정을 가지려고 했고요. 그래서 한메일이 없으면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죠. 사람들이 한메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전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오락을 하거나 뭐 특별한 목적의 일을 했다면 점점 일상의 일을 컴퓨터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지난 과거를 제가 경험했던 걸 반추하면서 컴퓨터가 마치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사회로 스며드는 느낌을 가졌어요. 네, 한번 지난 요 35년을 정리할 수 있는 프레임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근접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1966년도쯤에 발표한 이론인데요. 사람은 친밀도에 따라서 허락하는 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후에도 뭐 많이 수정은 됐지만 기본적인 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0.45m 안에, 그러니까 팔로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거리 안에는 정말 친밀한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허용합니다. 만약에 낯선 사람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게 불편해해요. 그래서 방향을 틀거나 등을 돌리거나 하죠. 그 다음에 1.2m에서는 친한 사람, 가족 이런 사람들이 머물 때 자기는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3.6m 안에서는 그냥 지인들, 이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이 얼굴 아는 사람들이 머물 때 편하고요. 그 바깥의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근접파악을 요새 컴퓨터랑 좀 매치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로 사업하는 기업일 경우에 예전에는 이 퍼블릭 스페이스나 소셜 스페이스밖에 머물 수 없었어요. 내가 사용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뭐 CD로 오락을 만들거나 했을 때 잡지에 광고를 하고 신문에 광고하고 텔레비에 광고해서 사용자들이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없었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컴퓨터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소셜 스페이스, 사회적 공간으로 기업들이 한 걸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있으니까, 카페에 모여 있거나 어느 통신 게시판에 모여 있거나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그런 데이터를 잘 이용해 가지고 친밀감을 더 높입니다.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어떤 메뉴를 제공한다거나 조정해가지고 제공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결국 개인적인 공간 또 친밀한 공간으로 접어들 수 있게끔 됐어요. 또 다른 프레임을 찾아봤습니다. 또한 이 프레임은 요새 컨설턴트들이 많이 쓰는 프레임인데요. 뭐 그들마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컴퓨터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단계별로 나누는 건데요. 디지타이제이션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뭐 녹음기라든가 여기 있던 자료들이 다 요새는 파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디지털화되고 있죠. 문서들도 다 디지털화되고 있고 페이퍼리스라는 것도 뭐 한 30년 전에 구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리제이션은 이 데이터들을 이진화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개선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일처리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디지털에 기반해서 혁신하는 것, 개선하는 것을 또 거기에 적용하는 것을 디지털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새 컨설턴트들이 막 얘기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거는 디지털리제이션이 완료된 이후에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들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디지털리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동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서로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최초에 우리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 많은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생하고 만들어지고 사회가 조금 더 컴퓨터랑 밀접하게 되자 거기서 상거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사람들 소통하고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을 구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요새는 컴퓨터 끊어지면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이제 컨설턴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희 같은 회사들이 이제는 우리는 컴퓨터 회사야, 소프트웨어 회사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35년 어떨까요? 손정희는 앞으로 35년 동안 인공지능이 발견되고 발달하고 또 우리 두뇌가 컴퓨터랑 직접 인터페이싱하고 우리의 지혜가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서 마음대로 다운로드했다가 업로드할 수 있다고 또 공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손정희 씨의 그 이론 그 생각에 굉장히 동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35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해야 될 건데요. 벌써 시간이 넘었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예, 근접학
관점에서 컴퓨터가 우리 삶에 다가와 왔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위기는 1968년도인가 애셔 덱스트라가 컴퓨터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문제가 됐다. 좀 소프트웨어 좀 잘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왜 어려워졌을까 생각해보면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기계가 관여하지 않았던 영역, 인간의 영역에 컴퓨터가 도입돼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기계는 단순한 영역에서만 인간을 도왔어요. 근데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질수록 점점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 인간이 그전에 하던 일은 단순한 일이었고 새로운 영역들은 복잡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하게 된 거죠. 많은 버즈워드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 리액티브,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도 여기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트래픽도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게 왜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동감해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모바일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소셜이 기반이 된 새로운 인더스트리에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떤 이 플랫폼에서의 개발자들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생각하면 그 버즈워드들이 단순히 먼 얘기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안티패턴이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 발표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너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하지 않고 계속 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이 외주 문화가 결국 같은 겁니다. 제가 96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한참 아웃소싱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기업마다 아웃소싱 하겠다고 또 정부조차 아웃소싱 하겠다고 막 그렇게 열을 올릴 때였어요. 근데 한 아웃소싱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분이 아웃소싱의 대상은 무엇이냐? 비본질적이어야 된다. 우리 기업이랑 상관없는 거여야 된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는 거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방은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일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우리가 그 역량을 내부에다 확보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일시적인 거야. 비본질적인 거랑 비슷하죠. 한 번 하고 나면 한동안 쓸 일이 없는 그런 역량일 경우에는 외주를 주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근접학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점점 디지털 기술은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어느 기업이든 그 기업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회사, IT 회사에 우리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했죠. 근데 앞으로는 전통적인 기업에서 우리를 찾는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외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스포티파이의 내부 구조입니다.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에자일을 시도하다가 에자일에서 한계를 느끼고 스크럼을 시도하다가 스크럼에서 한계를 느끼고 에자일 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트라이브라고 하는 큰 본부가 있고요. 본부 안에 작은 8명 정도의 피자 한 판으로 먹을 수 있는 8명 어떻게 피자 한 판으로 먹죠? 말이 안 되네. 네, 8명 정도의 팀이 있습니다. 스쿼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트라이브 안에서 챕터라고 같은 동일 역량을 가지고 역량의 직군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브만 보면 전통적인 매트릭스 구조예요. 사업에 얼라인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고요. 팀이 있고요. 그 각 팀에는 그 일을 완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QA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능 역량을 관리하기 위한 매니저가 챕터라고 해서 동일 트라이브 내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리소스를 배정하기도 하고 순환 보직을 시키기도 하고 역량이 부족할 때
코칭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인상적인 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은 이런 모든 공식적인 조직을 넘어서서 모든 조직 사람들이 동일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저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개별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부족한 자기의 역량이라든가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사람 인맥을 쌓는다거나 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표를 만들었고요. 10년도 더 전에 한 20년 거의 다 돼가네요. 예, 두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페셔널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스티브 맥코넬이 만든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또 하나는 피터 맥브린이 만든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이라는 책인데요. 둘 다 프로페셔널에 대해서 다루지만 하나는 소프트웨어 공학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본인의 어떤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두 가지 책이 나왔어요. 클린코더와 소프트웨어 장인. 둘 다 소프트웨어 공학이 아닌 우리 실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의 프로페셔널 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우리 각 개인이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 또는 전문가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대상으로서 생활했을 때 소프트웨어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들이 지난 20년간의 학습입니다. 학습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을 봐도 개선될 여지가 없고 여기가 그냥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면은 또 다른 고지가 보입니다. 잠시 저 언덕을 내려가는 게 두려울 뿐이죠. 또 어떤 분은 우리는 아직 옛날 방식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폼이 순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은 디지털리제이션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디지털리제이션이 시작했고 어떤 영역에선 아직도 디지털리제이션이 진행 중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역 또 다른 회사 또 다른 직군들은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마쳐야 되는지 정신이 없네요. 예,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오랫동안 코딩하시고 오랫동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